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농촌이나 원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빈집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기 일쑤인데요. 천안시가 이런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아담한 텃밭이 생겼습니다. 고추, 파, 가지 등 어지간한 채소는 다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오랜 기간 비어있던 낡은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천안시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던 빈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텃밭을 조성했습니다. 주민 6세대가 수시로 텃밭을 찾아 가꾸다 보니 우범지대 같았던 곳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담이 얕으니까 누가 들랑달랑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빈집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아요. 이웃 주민들도 무섭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빈집을 없애고 이렇게 텃밭을 하니까 이웃 주민들도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이런 데도 이렇게 쳐다보시면 좋다고 하시고. 천안시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빈집 재생 사업입니다.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철거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대신 집이 있던 자리는 3년 동안 공용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도심 지역 내 1년간 방치된 빈집 중 안전 우려, 도시 미관 저해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철거를 요청 동의하는 빈집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정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3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 밖에도 하반기 중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 미관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 건재고택 내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외암 이간 선생의 생가터 복원과 외암리 참판댁 정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암 민속마을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마을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외암마을 건재고택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비스듬하게 구부러진 노송부터 세월의 흔적이 물씬 느껴지는 괴석까지 사랑채 앞 연못과 어우러져 멋들어진 운치를 자아냅니다. 건재고택은 조선 숙종 때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1800년대 후반 건재 이상익 선생이 개축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과 대표적인 정원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지난 2019년 아산시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입한 지 2년 만에 개방된 겁니다. 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이곳 건재고택은 사유지였는데요. 때문에 내부가 공개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 셈입니다. 건재고택 개방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외암 이간 선생 생가터도 복원됩니다. 생가와 유물동, 생활관 등 이간 선생의 업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인 외암리 참판댁 역시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말 참판을 지낸 태호 이정렬에게 고종 황제가 하사한 집으로 우리나라 전통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내년부터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가지정 민속문화재인 참판댁 그리고 건재고택을 갖다가 축으로 해서 이제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어떤 우리 시민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소중한 민속문화재로서 이게 보이게 될 예정이에요.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아산 외암 민속마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는 마을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복도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아파트 청약 시 기타 지역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를 전국구 투기 광풍 지역으로 내몰 수 있다는 건데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복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아파트 청약 시 일반 공급 비중이 대폭 늘게 됩니다. 실소유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행복도시에선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은 기타 지역, 즉 전국 거주자에게 배정하고 있는 상황. 자칫 일반 공급 비중이 늘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국구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하거나 비율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기타 지역의 그 청약자들이 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나 투기 수단의 어떤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도 이 당해 지역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거주민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취지 자체가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기타 지역 공급 물량을 없애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되는 등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타 지역 배정 비중 축소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4생활권에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제때 개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 4-2 생활권 지편동 일원입니다. 이곳엔 전체 6,600여 세대의 입주가 계획돼 있는데 그중 5천여 세대가 올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설립 중인데 문제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새나루 초등학교는 그보다 1년 뒤인 2023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의 탈락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아파트 입주 초기 학교 대란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이들 학교가 문을 열기 전까지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임시로 다닐 수 있는 학교 배치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인근 학교 내 임시 배치입니다. 초등학생은 2개 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약 2km 떨어진 방곡동 솔비초등학교로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은 지편중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약 2km 떨어진 방곡중학교와 4km가량 떨어진 소담중학교로 각각 분산 배치한다는 겁니다. 학생 수요 예측 결과 올해에만 초등학생 200여 명, 중학생 50여 명이 입주하게 돼 이들 학교로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임시 배치 기간 중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통학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 배치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못해 다수의 학생들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을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사생활권의 유치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비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인근 유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인데요.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는 이 물 때문에 세종시 금남면 어느 마을에서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톡톡톡에서 이 마을에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1월에 이사 와서 6월까지 상당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물 마저도 해결이 안 되니
세종시 금남면 대방리에 위치한 청운가 마을. 자연과 가까이 있어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만 같은 전원주택들이 자리한 이곳에 무엇인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요.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물. 우리가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사용하는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꼭 필요합니다. 상수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광역 상수도, 매월 수도세를 내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상수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 상수도, 마을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상수도와 마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 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사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개별 상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고 지하수 관정을 설치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수질의 물이 나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청운가 마을에 온 건 한 2017년도로 왔거든요. 올해 지금 이제 4년,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올 때에도 지하수 사용했었고 지금도 같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건수가 또 스며들어서 흙탕물이 막 나와서 문제는 이제 세탁기도 고장이 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번을 봤죠. 5번. 5번을 봤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흙탕물이 많이 나와갖고 먹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본동에서 먹는 간이 상수도물을 그래 좀 공급해 주려고 한번 해봤더니 거기를 주자니 또 물이 여기가 딸려. 저쪽 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물이 딸려서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대형 관정을 판 걸 물을 끌어가는데도 훔쳐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아예 안 되는 지역 같아요. 비가 내리면 건수가 유입되어 생활용수로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어 청운가 마을에서 1.1km 거리에 있는 원마을에 위치한 마을 상수도로부터 물을 얻어 식수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 상수도 역시 고갈 위기에 놓여 더 이상 얻어먹기도 힘들다는 실정입니다. 저희 아기가 지금 36개월짜리 막내가 있고 6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목욕하거나 양치하는 물이 다 입속에 들어가요. 헹구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 물을 먹게 되다 보니까 신경도 쓰이고 또 와서 약간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것도 좀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여기 시골 태생이라서 지하수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지하수를 워낙 좋아했던 사람인데 물 상태가 이러니까는 상수도가 얼른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빨리 안 들어오니까는 그 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문제인 거지. 계속 저희가 전화 민원을 해도 계속해서 착공도 안 되고 지금 이제 최종 확인한 바로는 아직 발주도 안 들어갔다.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조금 빨리 서둘러서 저희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런 정말 흙탕물을 쓰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2019년 세종시는 2023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100%를 목표로 상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수질이 부적합한 지역들에 우선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방리의 광역 상수도 공급은 아직까지 착공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금남면 청운가길 및 대방리의 경우 2030년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하수 부족 및 수질 악화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어 빠른 공사 착공을 위하여 설계를 조기 완료하고 발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왜 6월달에 이거 시공을 해갖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빨리 하고 있는 중이래요. 하고 있는 중인데 빠르면 6월달 안에 발주가 되고 그렇게 하고 빨리 업자 선정해갖고 그 사람들 수시로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수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99%가 넘어가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물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요. 이곳 청운갓길과 대방리 주민들도
당연하게 깨끗한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날까지 세종시의 발빠른 사업 추진과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사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가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보디캠을 도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인 A씨. 일주일에 평균 2~3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대부분 경미한 상황이지만 일부 가해자의 경우 음주를 했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화가 나시니까 이제 어떤 걸 찾는 것 같이 뭔가 이제 도구를 찾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으면 저희도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집에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01건. 올 들어서만 지난 13일까지 약 400건에 달합니다. 업무 특성상 24시간 밤낮 없이 신고가 접수되고 때에 따라선 여성 공무원들끼리 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명 보디캠을 도입했습니다.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조사를 벌인다는 건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위급 상황 발생 시에만 사전 고지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쪽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에 있어서 조금 더 보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안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보디캠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비를 추가 구입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늦은 시각 버스 막차를 놓쳐 택시 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천안에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개통됐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부동 버스터미널 앞 정류장. 막차 시간을 앞두고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천안 지역 버스 막차 시간은 대부분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버스를 놓치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합니다. 천안시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시내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심야버스를 개통했습니다. 버스 노선 번호는 10번. 시청을 종점으로 천안 아산역, 남부 오거리, 천안 동부역, 터미널, 두정역 등을 양방향으로 순회합니다. 제가 당진에서 학교 다니는 거라서 가끔 집 갔다가 오는데 당진에서 8시 반차 타면은 차가 없어서 저기서 택시를 좀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4시까지 오면은 많이 편하고 좋아질 것 같아요. 심야버스는 16인승 친환경 전기버스 6대로 30분마다 운행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합니다. 우리 천안시는 생활권의 확대로 심야 시간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은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 그리고 시내버스의 종료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심야 시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버스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천안시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시간과 배차 간격, 노선 등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문화공원이 드디어 착공했습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동시에 곡교천과 은행나무길 그리고 현충사를 잇는 곡교천 르네상스의 첫 발을 여는 거점 공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문화공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를 거쳐 약 4년 만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공원은 산림문화지구를 포함해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원에는 휴식 문화 행사 공간인 오크숲 광장을 포함해 피크닉존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모두 184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아산 문화공원은 오는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이미 조성돼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온양민속박물관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국교천과 은행나무길, 그리고 현충사로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 관광벨트의 거점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아산문화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충무교와 국교천과 또 은행나무길, 현충사까지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연계하는 시작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 여가, 체육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그런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아산문화공원의 마지막 퍼즐인 문예회관 건립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아산문화공원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우리나라에 헌혈증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전히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데 잃어버릴 경우 무용지물입니다. 충남에서부터 헌혈증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을 하면 받게 되는 종이 형태의 헌혈증. 수혈이 필요할 때 헌혈 증서를 내면 진료비 중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가능하지만 분실 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중복 사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미 헌혈 기록이 전산화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종이 헌혈증에 대한 불평과 개선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참여 인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 202 위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형 헌혈 증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원에서 선도적으로 종이 헌혈증의 단점을 보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또 헌혈자와 증서를 전자 형태로 관리하고 공용 주차장 할인이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등의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헌혈 하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전자 헌혈 증명서를 좀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일리지 같은 걸로 적립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개인 인증만 받으면은 제때 수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해 줄 수 있나? 이 의원은 이를 통해 헌혈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헌혈 참여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이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흥타령 춤축제가 끝나는 10월 중으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원 지상부는 일정 부분 재설계를 통해 내년 중순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박상돈 시장과 황천순 의장은 지난 10일 공원 중앙에 바닥 분수와 테마형 놀이공간을 설치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75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환경부와 충남도로부터 국도비 134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천안시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천안 지역 과수 농가에서는 자체 예찰과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력 이동과 작업 이력, 묘목 관리 이력 등은 기록해야 합니다. 또 기존 발병지의 잔재물은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를 어기면 손실보상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안에선 지난 7일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14일 기준 48건, 24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경로당 527곳 중 운영을 희망한 61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시는 향후 방역지침 준수하에 운영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는 방역을 위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문 대장 작성,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치했으며 1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